아주 오래전 수천 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면 인류는 거대한 강의 축복 속에서 하나의 문명을 꽃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나일강이라는 커다란 강물이 유유히 흐르는 땅, 고대 이집트 문명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천 년 전, 나일강 유역의 작은 마을들과 공동체들이 형성되며 이집트 문명의 첫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강이 주는 풍요로움이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비옥한 땅과 강물의 선물 덕분에 사람들은 정착 생활을 꾸리고 천천히 농경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나일강은 해마다 어김없이 범람하여 주변 토지에 기름진 흙을 남겨주었습니다. 강물이 불어날 때면 들판은 물로 가득 찼고 물이 빠져나간 자리에 비옥한 진흙이 펼쳐졌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 선물을 활용하여 밀과 보리를 심고 거둬들였습니다. 천천히 흐르는 강물처럼 사람들은 차분하게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며 수확을 기다렸습니다.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사막의 땅에서 나일강의 범람은 생명의 원천이었고 이집트 사람들은 자연의 주기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나일강의 물살과 함께 시간이 흘러갔고 해마다 반복되는 범람과 수확의 리듬 속에서 공동체는 서서히 번영해 갔습니다. 나일강의 범람 주기에 맞춰 이집트인들은 1년을 계획했습니다. 1년은 범람의 시기와 파종의 시기, 그리고 추수의 시기로 나뉘어 천천히 흘러갔지요. 강물이 불어 들판을 적시는 계절에는 밭일을 쉬고 미래의 농사를 준비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농부들은 그 기간에 땅을 정비하거나 관계 수로를 손보았습니다. 때로는 왕의 부름을 받아 거대한 공사 현장에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범람기로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때 그들은 피라미드나 신전 건설에 참여하거나 도로와 수로를 수리하며 공동체를 위한 일을 했습니다. 물이 빠지고 나면 파종기가 찾아와 모두가 바쁘게 밭으로 돌아갔고 다시 추수기에 풍요로운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오래전 이집트에서는 나일강의 물길에 따라 계절이 돌고 사람들이 리듬에 맞춰 살아갔습니다. 한편 나일강을 둘러싼 땅을 조금만 벗어나면 끝없이 펼쳐진 모래사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초록으로 가득한 강변과 대비되는 황금빛 모래 언덕들은 마치 이집트 문명을 외부로부터 지켜주는 자연의 성벽과도 같았습니다. 사막은 척박했지만 이따금 오아시스의 푸른 나무들이 반겨주었고 여행자들은 별이 가득한 밤하늘 아래 사막의 길을 찾아다녔습니다. 그 오래전 시대에는 나일강의 범람과 사막의 침묵이 어우러져 인류 역사상 하나의 독특한 세계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이 나일강 주변 지역에는 크고 작은 부족과 마을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강 북쪽의 낮은 땅과 남쪽의 높은 땅, 두 지역이 각각 하나의 왕국으로 서서히 성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 상이집트와 하이집트로 나뉘어 있던 땅을 하나로 통일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 이름은 메네스 또는 나르메르였다고 전해집니다. 이로써 이집트에는 최초의 파라오, 즉 통일 왕국의 왕이 탄생하여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파라오는 신의 아들이자 현현으로 여겨져 절대적인 권위를 지녔습니다. 그 시대에는 왕이 곧 신의 대리자였고 모든 사람들이 파라오를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마을들이 하나의 거대한 왕국으로 뭉쳐지면서 고대 이집트 문명은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로 발전해 갔습니다. 나일강 유역 곳곳에 새로운 도시들이 모습을 드러냈고 사람들은 하나된 왕국 아래에서 공유하는 언어와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파라오는 이집트 사회의 중심이자 정점이었습니다. 파라오의 말은 곧 법이며 그의 역할은 땅의 질서를 세우고 신들에게 제사를 올려 나라의 안녕과 나일강의 풍요가 계속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파라오를 통해 태양신 라와 같은 신들의 뜻이 전해진다고 믿었습니다. 천천히 흐르는 강물처럼 변함없는 태양이 매일 떠오르는 것 역시 파라오와 신들의 가호 덕분이라 여겼습니다. 파라오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지만 동시에 그는 백성들의 아버지로서 일년 농사의 성공과 나라의 풍요를 책임져야 했지요.
이렇듯 신성한 통치자인 파라오 아래 이집트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사회를 떠받쳤습니다. 파라오는 단순한 군주가 아니라 신이 부여한 마앗이라는 우주의 질서를 수호하는 존재였습니다. 이 마앗은 진리와 정의, 조화의 개념으로 파라오는 이 마앗을 지키기 위해 올바르게 통치해야 했습니다. 파라오가 정의롭고 지혜롭게 다스릴 때 나라에는 평화와 번영이 깃든다고 믿었지요. 그 시대에는 왕과 신, 자연의 질서가 하나로 이어져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파라오는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주의 조화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왕궁과 신전에서는 파라오를 보자 하는 많은 이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파라오 아래에는 귀족과 관료들이 있어 나라를 운영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제들은 신전을 지키고 제사를 주관하며 신들의 마음을 달래는 의식을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파라오를 도와 종교와 행정 모든 면에서 질서를 유지했지요.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서기관들은 파라오의 명령과 세금 징수, 농산물 수확량 등을 기록하며 행정의 뼈대를 맡았습니다. 서기관이 사용하는 문자는 신성한 상형 문자로 그림 모양의 글자들로 나라의 역사와 일상사를 꼼꼼히 새겨 넣었습니다. 이처럼 파라오부터 사제와 서기관에 이르기까지 피라미드처럼 층층이 구성된 사회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 아래로는 수많은 장인과 상인, 그리고 농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재능과 노력으로 이집트 문명을 떠받쳤지요. 돌을 다루는 석공, 훌륭한 가구를 만드는 목수, 아름다운 도자기를 굽는 도공, 그리고 부드러운 리넨 옷감을 짜는 직공 등 여러 장인들은 나일강의 선물로 얻은 재료를 바탕으로 풍요로운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상인들은 이러한 물품들을 교환하며 도시와 도시를, 이집트와 이웃 나라들을 연결했습니다. 농부들은 뙤약볕 아래 들판에서 곡식을 키워내고 가축을 돌보며 모든 계층을 먹여 살렸습니다.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는 노예들도 있었지만 고대 이집트에서의 노예는 다른 고대 문명에 비해 비교적 온건한 대우를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이들은 전쟁포로나 빚 때문에 종속된 사람들이었지만 때로는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어 평민이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비록 신분의 차이는 있었지만 모든 계층이 함께 어우러져 나일강의 주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아침은 각각의 계층마다 다르게 시작되었습니다. 이른 새벽, 아직 동이 트기 전 신전의 깊은 안쪽에서는 사제들이 하루의 첫 제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신상의 방을 정결하게 청소하고 향을 피워 신에게 아침 인사를 올렸지요. 촛불과 향연기가 어둠 속에서 아른거렸고 고요한 신전 내부에는 속삭이듯 기도하는 소리만이 울렸습니다. 해가 동쪽 지평선의 모습을 드러낼 즈음 사제들은 신상에 정성껏 마련한 빵과 맥주, 신선한 과일과 꽃다발을 바쳤습니다. 천천히 울려 퍼지는 성가소리와 함께 이들은 신들에게 하루의 시작을 알리며 축원을 올렸습니다. 한편 왕궁과 관청 주변에서도 분주한 하루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관리들은 이른 아침부터 서기관들과 함께 오늘 처리해야 할 업무를 의논했습니다. 창고에 보관된 곡물의 양을 검토하고 각 지방으로 보낼 명령서와 보고서를 작성하느라 서기관들의 붓끝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파라오의 궁전에서는 신하들이 대기하며 왕의 부름을 기다렸고 왕실 주방에서는 아침 제물과 궁정의 식사를 준비하느라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도시의 장인들도 하나둘 작업장 문을 열었습니다. 석공은 작업대에 앉아 정교한 조각상을 완성하기 위해 망치와 끌을 들어 올렸고 목공들은 전날 다듬던 가구에 마지막 손질을 더했습니다. 도공은 물레를 천천히 돌리며 말랑한 진흙을 빚어 그릇과 항아리를 만들었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며 세상을 밝히면 이렇듯 이집트 사회 각지에서 각자 맡은 바의 일을 시작하며 하루가 전개되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동쪽 지평선 너머로 밝아오면 강가의 농부들도 일터로 향했습니다. 마을의 농부들은 촉촉한 풀내음을 맡으며 이슬 맺힌 들판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나일강 어귀의 토양은 밤새 수분을 머금어 부드러워져 있었고
농부들은 맨발로 흙을 느끼며 밀과 보리싹을 살펴보았습니다. 소와 나귀를 몰아 나무로 만든 쟁기를 끌고 관계수로에 흘러든 강물을 작은 둑을 터뜨려 밭으로 돌려보내며 한 해 농사를 정성들여 가꾸었습니다. 반짝이는 아침 공기 속에서 새들이 논밭 가장자리 갈대숲에서 날아오르고 농부들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갔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머리 위에 높이 떠오르면 이들은 수로가에 모여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시원한 나일강물로 얼굴을 씻고 목을 축이며 가족들이 싸준 빵을 나눠 먹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빵은 밀가루나 보리가루로 구운 소박한 빵이었습니다. 단단한 껍질 속에 고소한 속살이 담긴 이 빵과 함께 집에서 빚은 맥주를 천천히 마시며 갈증을 달랬습니다. 이집트인들에게 맥주는 일상적인 음료였습니다. 곡식을 발효시켜 만든 걸쭉한 맥주는 영양도 풍부해서 노동으로 지친 몸에 활력을 주곤 했지요. 한낮의 뙤약볕을 피해 그들은 큰 나무 그늘 아래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농사 이야기를 주고받거나 간밤에 꾸었던 꿈 이야기를 나누며 조용히 웃음 짓는 평화로운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해가 기울어 붉은 노을이 나일강 물결에 비칠 때쯤 들판의 일도 끝이 납니다. 농부들은 하루의 수확물을 걷어 작은 수레에 싣고 천천히 마을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가족과의 저녁 식사입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종일 준비한 빵과 채소 스튜, 마늘과 양파로 맛을 낸 소박하지만 정성 어린 음식들이 식탁에 올랐습니다. 운이 좋으면 강에서 잡아온 물고기가 구워져 함께 내어지기도 합니다. 평범한 농민 가정에서 고기는 귀한 음식이었지만 때때로 작은 생선이나 집에서 기르던 가금류 고기가 저녁 식탁을 풍성하게 해주었습니다. 가족들은 둥글게 둘러앉아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이웃끼리 음식을 나누기도 하고 남은 맥주를 따르며 서로의 건강을 축원하기도 했지요. 발밑에는 그들의 친구인 고양이가 한 마리 슬쩍 다가와 맴돌았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는 쥐를 잡아주어 곡식을 지키고 집안에 행운을 가져다주는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아이들은 고양이의 털을 쓰다듬으며 장난을 쳤고 고양이는 만족스레 꼬리를 흔들며 식구들 곁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에는 집 앞에서 불어오는 선선한 저녁바람을 쐬며 모두가 휴식을 취했습니다. 아이들은 뛰놀다가 지치면 어머니나 아버지의 무릎에 누워 강가에서 불어오는 산들바람을 맞았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집고양이가 몸을 둥글게 말고 앉아 가족과 함께 밤 공기를 즐겼습니다. 어둠이 내리면 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총총히 빛났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밤하늘을 수놓은 별자리들은 농사의 시기를 알려주는 하늘의 달력이기도 했습니다. 어른들은 별을 바라보며 조상의 영혼과 신들의 옛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주었습니다. 또 어떤 밤에는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 오래된 보드게임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나무판 위에 그려진 작은 칸들을 따라 말을 움직이며 승부를 겨루는 세네디라는 게임이었지요. 이 게임은 단순한 오락거리를 넘어 삶과 죽음의 여정을 상징한다고도 믿어졌습니다. 가족들은 별빛 아래에서 삼삼오오 모여 앉아 게임을 즐기며 담소를 나누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낮게 울려 퍼졌습니다. 천천히 시간은 흘러 모두의 눈꺼풀이 내려왔고 집집마다 등불도 하나둘 꺼져갑니다. 그렇게 나일강의 밤은 고요하고 평화롭게 깊어갔습니다. 이집트의 도시로 눈을 돌려보면 강변을 따라 들어선 마을과 도시들에는 농촌과는 또 다른 활기가 있었습니다. 수도 역할을 했던 멤피스나 테베와 같은 큰 도시의 시장에는 각지에서 모여든 상인들과 사람들이 아침부터 북적였습니다. 이른 새벽 시장 입구에는 농부들이 수레에 막 수확한 채소와 과일, 곡식 자루를 싣고 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옆으로는 어부가 커다란 바구니와 그물에 가득 잡아온 나일강의 물고기들을 가지런히 늘어놓습니다. 도자기 그릇과 옷감, 가구를 팔려는 장애인들도 자신의 작품을 진열했습니다. 해가 높이 뜨기 전에 이미 여기저기서 흥정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장터를 거니는 사람들은 필요한 물건을 살펴보고
서로 값을 흥정했습니다. 어떤 이는 새로 수확한 밀 한 바구니와 도자기 그릇 하나를 맞바꾸고, 또 다른 이는 곱게 염색된 린넨 천을 사기 위해 은으로 된 반지나 팔찌 같은 작은 장신구를 건넵니다. 고대 이집트 사회에서는 화폐가 사용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이렇게 물물 교환이 흔한 거래 방식이었습니다. 시장 한쪽에서는 이국적인 향료와 향신료 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집니다. 먼 나라에서 온 상인이 계피와 유향, 향기로운 모략을 가져와 팔고 있었지요. 낯선 풍경에 이집트의 주민들은 호기심을 보이며 구경했습니다. 멀리 아라비아나 페니키아에서 온 물품들도 왕궁이나 부유한 귀족들의 수요를 위해 들어왔습니다. 이처럼 고대 이집트의 도시는 외부 세계와도 교류하며 문을 활짝 열어둔 곳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도시 생활은 농촌과는 사뭇 다른 일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침이면 장인들은 일터로 나가고 상인들은 가게 문을 열며 손님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부유한 집안의 여인들은 하녀들의 도움을 받아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해가 뜨면 그들은 시원한 우물물로 세수를 하고 향기로운 기름을 몸에 발라 피부를 보호했습니다. 예로부터 이집트인들은 청결과 치장을 중요하게 여겼지요. 귀족 여성들은 거울을 보며 눈가에 짙은 검은 콜 화장을 그렸습니다. 눈을 선명하게 둘러그린 이 화장은 태양빛과 모래바람으로부터 눈을 지켜주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향기로운 연고와 향수를 뿌렸는데, 특히 달콤하고 진한 향의 향유는 신분이 높은 사람들에게 인기였습니다. 머리 단장은 또 하나의 일과였습니다. 이집트인들은 더위와 위생을 위해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거나 면도로 깎았고, 대신 외출하거나 행사 때는 사람 머리카락이나 양모로 만든 가발을 썼습니다. 어떤 가발은 향기로운 향유가 스며들어 있어 은은한 냄새를 풍겼지요. 도시의 거리를 거닐다 보면 부드러운 흰옷을 입고 검은 단발 가발을 쓴 남녀들이 보였을 것입니다. 상아나 값진 금속으로 장식된 장신구를 걸친 이들도 많았고요. 그 시대에는 이렇게 자신을 단정히 가꾸는 일이 사회적 예의이자 문화였기에 모두가 깔끔한 모습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한편 평범한 시민들의 집안일 풍경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남편과 아이들을 보내고 난 뒤 집안의 여성들은 작은 안뜰에서 곡식을 빻고 빵을 구웠습니다. 두 개의 커다란 맷돌 사이에 밀이나 보리알을 붓고 천천히 돌리면 고운 가루가 나왔습니다. 밀가루 반죽을 발효시켜 화덕에 넣으면 향긋한 빵 냄새가 골목으로 퍼져나갔지요. 아이들은 골목에서 공이나 나무 인형을 가지고 놀거나 근처 또래들과 술래잡기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시 집들은 주로 진흙벽돌로 지어진 3층짜리 구조였는데, 볕을 가리기 위해 창문은 작고 높게 내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집 안에 덜 들어오도록 두꺼운 흙벽이 단열을 도와주었지요. 낮 동안 집안은 어둑어둑하지만 서늘했습니다. 한낮의 햇살이 가장 강할 때면 일하던 이들도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귀족들은 집안 시원한 방에서 낮잠을 즐기거나 정원 그늘에 앉아 과일과 포도주를 음미했습니다. 노동자나 상인들도 상점 문을 닫고 집에 돌아와 짧은 휴식을 가졌습니다. 탁 트인 지붕 위에 올라가 불어오는 미풍을 쐬거나 물독에서 차가운 물을 꺼내 마시며 더위를 피했습니다. 이처럼 도시에서도 한낮에는 일손을 늦추고 천천히 흐르는 시간을 만끽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낮의 열기가 가라앉으면 다시 도시가 분주해졌습니다. 장터에서 물건을 다 팔지 못한 상인들은 남은 짐을 꾸려 집으로 향했고, 장인들은 하루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집집마다 굴뚝에서는 저녁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고, 노을빛에 물든 하늘 아래 아이들은 아직도 골목을 누비며 놀았습니다. 도시의 한 귀퉁이에서는 학교에 다녀온 서기관 견습생들이 갈대펜으로 얇은 석회판에 글자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나 스승이 지켜보는 가운데 어린 학생은 반복해서 신성 문자를 써내려갔지요. 서기관이 된다는 것은 명예로운 일이었기에 교육을 받는 아이의 표정에는 자부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도시는 다시 한층 활기를 띠었습니다. 낮 동안 더위에 조용하던 거리도 사람들이 왕래하며 이야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머리에 물 항아리를 이고 우물에서 돌아오는 소녀들, 시장통에서 산 신선한 채소 바구니를 팔뚝에 걸친 남자들, 신전에 기도를 다녀오는 노부모의 모습이 골목골목에 보였습니다. 노을이 잦아들고 어둠이 내려오면 가게 문들은 닫히고 거리는 차츰 고요해졌습니다. 간간히 등불을 든 행인이 골목을 지날 뿐 도시의 주민들도 농촌의 농부들처럼 별빛 아래 휴식을 취했습니다. 집안 작은 등잔 밑에 둘러앉아 가족과 담소를 나누거나 낮에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며 조용한 밤을 맞이했습니다. 시원한 밤 공기가 창문을 스며들고 멀리서 누군가 부르는 전통악기의 선율이 희미하게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잠들기 전 옥상에 올라가 밤하늘을 쳐다보면 농촌에서와 같은 반짝이는 별들이 도시의 하늘에도 가득했습니다. 어느새 골목 어귀의 개 짖는 소리도 잠잠해지고 이집트의 도시도 천천히 잠에 들었습니다. 해가 거듭되고 계절이 바뀌며 이집트 왕국은 여러 세대를 이어 번영을 누렸습니다. 풍요로운 나일강의 은혜 덕분에 굶주림을 모르는 해가 많았고 국고와 창고에는 곡물이 가득 쌓였습니다. 그러한 부와 자원을 바탕으로 파라오들은 자신의 권위를 영원히 기리고 신들을 찬양하기 위한 기념비적인 건축물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것은 거대한 피라미드의 건설이었습니다. 광대한 사막 가장자리, 오늘날 카이로 부근 기자의 모래평원 위에는 하늘을 향해 솟아오른 거대한 석조 구조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집트 파라오들의 피라미드 무덤들입니다. 피라미드는 파라오의 무덤이자 영혼의 집으로 여겨졌습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인간의 삶은 잠시 머무르는 여정에 불과하며 죽은 뒤에 영혼이 다시 깨어나 영원한 삶을 산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튼튼한 영혼의 집을 지어두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가장 큰 피라미드 중 하나인 쿠프 왕의 대피라미드는 수십 년에 걸쳐 완성되었습니다. 수많은 인부들이 멀리 남쪽 광산에서 돌을 채석하고 나일강을 따라 배와 뗏목에 실어 운반했습니다. 거대한 석재들은 나무로 만든 구름다리와 경사로를 통해 하나하나 제자리에 쌓아 올려졌습니다. 무더운 태양 아래 땀에 흠뻑 젖은 노동자들이 북소리에 발맞춰 돌덩이를 밀어 올렸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확한 각도로 돌을 배치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피라미드는 하늘을 향해 자라났습니다. 피라미드 내부 깊숙한 곳에는 복잡한 통로와 방들이 마련되어 파라오와 함께 묻힐 보물들과 미라로 만들어진 왕의 시신을 안치할 공간이 갖춰졌지요. 완성된 피라미드의 거대한 실루엣은 석양의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먼 훗날까지 남게 될 이 거석의 산을 바라보며 이집트인들은 파라오의 권능과 신들의 영광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피라미드뿐만 아니라 이집트 곳곳에는 신에게 바치는 웅대한 신전들도 세워졌습니다. 룩소르와 카르나크의 신전에는 하늘을 떠받치는 듯한 돌 기둥들이 끝없이 늘어서 있었고 고정된 돌 기둥과 기둥 사이로 보이는 푸른 하늘은 마치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통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석상들과 부조들이 신전의 벽마다 빼곡하게 새겨져 신화의 세계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돌기둥 하나하나에 새겨진 상형 문자는 파라오의 업적과 신들에 대한 찬양을 영원히 전하려는 기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해가 뜨는 아침이면 가까운 신전으로 나와 가족과 함께 제사를 올리고 거대한 기둥숲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첫 햇살을 받으며 신들의 존엄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저녁 무렵이면 도시 주민들은 신전 앞 광장에 모여 풍악을 울리며 축제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신의 동상은 금으로 장식된 가마에 모셔져 신전 밖으로 모시고 나오고 천천히 행렬을 이루어 거리 곳곳을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길 옆에 서서 꽃을 뿌리고 향을 피우며 신의 행차를 맞이했지요. 이러한 축제는 신과 인간이 함께하는 순간으로 여겨졌고 모두가 하나 되어 기쁨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평소 고요하던 신전 구역이지만 축제의 날만큼은 북과 하프 소리, 사람들의 노랫소리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축제가 끝나고 밤이 오면 다시 신전은 고요 속에 잠기고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신들이 함께 살았습니다. 태양이 동쪽 지평선에서 떠올라 서쪽으로 지는 하루의 순환은 태양신 라의 하늘 여행이라 믿었습니다. 밤마다 하늘에 떠오르는 달과 별들은 달의 신 토트와 별의 여신들의 작품이었고, 해마다 풍요로운 나일강의 범람은 강의 신 하피가 가져오는 선물이라고 여겼습니다. 삶과 죽음을 관장하는 신들도 있었습니다. 죽은 자들의 세계를 다스리는 오시리스, 사랑과 풍요를 주관하는 어머니 신 이시스, 하늘과 왕권을 상징하는 매의 신 호루스 등이 있었죠. 또 다른 태양의 모습인 아테니나 정의의 여신 마하트, 악어의 머리를 한 강의 신 소백, 지혜의 신 토트처럼 끝없이 많은 신들이 자연의 이치와 세상의 모든 측면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자연 현상 하나하나에 신성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믿었기에 이집트인들은 세상 만물이 신들의 의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신들에게 정성을 다해 제물을 바치고 기도함으로써 자연의 질서가 어긋남 없이 지속되길 바랐습니다. 중요한 농사철이 오기 전에는 나일강의 풍요에 감사하는 제물을 던져 강의 신에게 감사를 표했고, 파라오가 전쟁이나 먼 여행에 나설 때면 아문라 신전에서 커다란 향로의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보호의 여신 바스테에게 축원을 드리고, 누군가 세상을 떠나면 미라로 정성껏 꾸며 오시리스 앞에서 받을 심판을 준비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사후 세계를 현세만큼이나 실제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녁 노을처럼 언젠가 삶이 저물어 어둠이 찾아오면 그 어둠 너머의 새로운 세계에서 영혼이 다시 눈을 뜰 것이라 굳게 믿었지요. 그러니 현세에서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향한 하나의 관문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면 그들의 육신은 정성껏 미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넘어 영원히 돌아올 안식처를 보존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사제들과 미라 제작자들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 시신을 방부 처리했습니다. 내장은 정성스럽게 꺼내어 별도의 단지에 보관했고, 향료와 소금을 이용해 몸 구석구석을 깨끗이 씻어낸 다음 아마포천으로 촘촘히 싸매어 잘 썩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집트의 뜨거운 모래바람 속에서도 미라는 수천 년 동안 형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미라가 담긴 아름다운 관에는 고인의 얼굴이 정교하게 그려졌고, 관 주변에는 사자의 설아 불리는 두루마리가 함께 놓였습니다. 그 두루마리에는 망자의 영혼이 저승에서 헤매지 않고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주문과 지혜로운 글귀들이 상형 문자로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깊은 무덤 안에는 일용품도 빠짐없이 배치되었습니다. 평범한 그릇부터 음식, 그리고 생전에 쓰던 가구와 애정어린 물건들, 심지어 즐겨 입던 옷이나 장신구까지 망자가 저 세상에서도 편히 지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가족들이 정성껏 채워 넣었습니다. 높은 지위의 이들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형편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성대하게 장례를 치르고 미라를 만들려 했습니다. 모두가 다가올 다음 생을 믿고 준비했던 것이지요. 무덤 내부의 벽에는 아름다운 벽화를 가득 그려 넣었습니다. 그 벽화들 속에는 망자가 생전에 누리던 일상의 모습과 신들의 세계가 한데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사냥을 하거나 연애를 즐기는 장면, 가족과 함께 강가에서 낚시를 하는 모습 등 즐거웠던 나날들이 생생히 담겼지요. 이는 저승에서도 망자가 이와 같은 행복을 계속 누리길 바라던 가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무덤 한켠에는 작고 귀여운 인형 같은 것들도 놓였습니다. 이것들을 우샤부티라 불렀는데, 망자가 저승에서 농사를 짓거나 일을 해야 할 때 대신 일을 해주는 종으로 변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왕부터 평민까지 많은 이들이 가능한 한 많은 우샤부티를 무덤에 함께 묻어두었지요. 이렇게 철저히 준비된 영혼의 집안에서 미라가 된 망자는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깊은 어둠 속 피라미드나 무덤에 고요히 놓인 미라는 죽음을 넘어 지속되는 삶의 희망과 기다림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집트 문명은 종교와 건축뿐만 아니라 지식과 과학의 측면에서도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나일강의 주기를 관찰하던 이집트의 사제들과 학자들은 하늘의 별자리와 태양의 움직임을 꾸준히 기록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강의 범람 시기를 정확히 알아내기 위해서는 시간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파악해야 했죠. 그렇게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른바 태양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의 기초가 된 1년을 365일로 나누는 달력이었습니다. 남은 날들을 축제로 보내며 계절을 정확히 맞추었던 이 달력은 세월이 흘러도 큰 오차 없이 농사 시기를 알려주었습니다. 별자리 관측을 통해 밤하늘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이를 신화와 연관지어 기록으로 남긴 덕분에 이집트의 천문학 지식은 후대의 학문에도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시리우스 별이 뜨는 시기를 보고 장마와 범람의 도래를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나일강 범람으로 농경지를 측량하는 과정에서 기하학과 수학도 함께 발달했습니다. 해마다 물이 들이닥쳤다가 빠져나간 뒤에는 경계 표식이 사라진 토지를 다시 구획해야 했는데 이집트인들은 끈을 이용해 거리를 재고 직각을 만드는 등 기하학적 지식을 터득했습니다. 이러한 수학적 지식은 거대한 피라미드를 설계하고 건설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활용되었습니다. 피라미드의 각 면은 정교한 정사각형을 이루었고 각 모서리는 정부, 정남, 정동, 정서 방향을 가리키도록 정확하게 배치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노동자와 수십 년의 시간이 들었지만 기본이 되는 것은 정확한 수치 계산과 공학 기술이었지요. 이집트인들은 또한 간단한 도구로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리고 수평을 맞추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나무로 만든 지렛대와 쐐기를 사용하고 진흙과 통나무로 만든 썰매로 돌을 밀며 운반하고 경사로를 쌓아 돌덩이를 조금씩 올렸습니다. 이런 지혜와 기술은 대부분 오랜 경험에서 나왔지만 그 밑바탕에는 이집트인들의 호기심과 학구열이 있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건축물들이 지금까지도 그 형태를 유지하고 웅장함을 보여주는 것을 보면 당시 그들의 과학기술 수준이 얼마나 높았는지 새삼 감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고대 이집트는 의학과 기록 문화에서도 선구적인 발전을 보였습니다. 이집트의 의사들은 많은 질병의 치료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대 파피루스 문서들에는 상처를 소독하고 꿰매는 법, 여러 가지 약초로 질병을 다스리는 처방이 적혀 있습니다. 특히 전쟁이나 사고로 상처 입은 병사들을 치료하면서 외과적인 지식이 발전했습니다. 두개골 골절을 치료한 기록, 상처를 꿰매기 위해 바늘을 사용한 흔적 등은 이들이 당대 다른 어떤 사회보다 의술에 능통했음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여성의 임신을 확인하거나 피임을 시도한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악어의 배설물과 꿀을 혼합해 사용하는 등 오늘날은 기이하게 들리는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이는 인간이 아주 오래전부터 생명의 신비를 이해하고 다루려 애썼다는 증거이지요. 무엇보다도 이 모든 지식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기록이 중요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점토판에 쐐기 문자를 새기던 메소포타미아인들과 달리 파피루스라는 식물로 만든 종이를 사용했습니다. 나일 강변에서 자라는 커다란 갈대과 식물인 파피루스 줄기를 얇게 저며 말려 만든 이 종이는 가볍고 휴대하기 쉬웠습니다. 먹과 갈대펜을 사용해 여기에 글을 적으면 많은 내용을 작은 부피에 기록해 둘 수 있었지요. 게다가 파피루스는 보존성도 뛰어나서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당시의 파피루스 문서들이 발견되어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파피루스 두루마리에 먹으로 적힌 상형 문자를 통해 현대의 학자들은 고대 이집트인들의 생각과 생활을 엿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기록 문화는 행정과 종교의식을 넘어 문학과 예술의 분야에도 미쳤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신화 이야기나 지혜로운 격언들을 파피루스에 적어 전했고 사랑 노래나 영혼의 노래도 남겼습니다. 파피루스 조각에는 평범한 서민들이 주고받은 편지부터 파라오의 명령서, 심지어 학교에서 학생들이 받아 쓴 글자 연습장까지 다양하게 남아 있습니다. 기술과 지식의 축적으로 이룩한 문명이었기에 이집트는 엄청나게 긴 세월 동안 그 맥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이집트에는 수많은 왕조와 파라오들이 등장했다가 사라졌습니다. 각 시대마다 뛰어난 통치자들이 나라를 이끌며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났지요. 어느 파라오는 국경 너머로 군대를 보내 주변 지역을 정복하며 영토를 넓혔고, 또 다른 파라오는 내정을 가꾸고 무역을 장려하여 평화로운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고대 이집트 역사는 상고 왕조 시대에서 시작하여 피라미드가 세워진 고왕국 시대, 문화의 중흥을 이룬 중왕국 시대, 전성기를 누린 신왕국 시대 등으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 신왕국 시대라고 불리는 시절에는 이 문명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때 수많은 위대한 파라오들이 속속 등장했는데 그 중 한 명이 바로 람세스 2세였습니다. 람세스 2세는 강인한 통치력으로 60여 년이라는 오랜 기간 나라를 다스리며 지금도 남아있는 수많은 기념비를 세운 것으로 유명합니다. 나일강 남쪽 아부신벨에는 그의 명예를 기리는 거대한 신전을 바위산을 깎아 세웠고, 왕도의 도시 테베의 카르나크 신전과 룩소르 신전에도 그의 발자취가 새겨졌습니다. 그는 주변의 히타이트와 같은 강대국들과 전쟁을 치러 승리를 거두기도 했고, 때로는 최초의 평화 조약을 맺어 오랫동안 지속된 평화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람세스 2세의 치세 동안 이집트는 부유하고 강력한 제국으로 군림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훗날 수많은 전설과 이야기의 모태가 되었고, 오랜 세월 동안 고대의 위대한 왕의 대명사처럼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이집트 역사에서는 남성 파라오들 못지않게 뛰어난 여성 통치자들도 빛을 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트셉수트라는 여왕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원래 파라오의 왕비였지만 남편인 투트모세 2세가 일찍 세상을 떠나자 어린 의붓아들을 대신해 섭정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스스로 파라오의 직함을 받아 정식 통치자가 된 하트셉수트는 약 20년간 이집트를 안정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평화를 중시하여 대규모 정복 전쟁을 피하고 대신 먼 나라 폰트로 상선을 보내어 향신료, 금은 보화, 진귀한 나무와 이국적인 동물과 향료 식물 등을 들여오는 무역 원정을 성공시켰습니다. 이 원정을 통해 이집트에는 풍부한 재화와 새로운 물품들이 들어왔고 주변국과도 평화로운 교류가 이루어졌지요. 또한 하트셉수트는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많이 남겼는데 왕가의 계곡 근처 데르엘바하리에 세운 장엄한 테라스식 신전은 그녀의 치세를 기리는 걸작으로 남았습니다. 이 신전은 절벽을 깎아 여러 단으로 만들어졌는데 햇살을 받으면 밝게 빛나는 석회암 기둥들이 조화를 이룬 뛰어난 건축물입니다. 하트셉수트는 자신을 남성 파라오처럼 보이기 위해 공적인 자리에서는 남성용 수염 장식을 턱에 붙이고 남성 복장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신전 벽화에 남아있는 그녀의 모습은 의젓하고 당당하여 그녀가 남성들 틈에서도 위험 있는 군주로 인정받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통치는 이집트가 내부적으로 부강해지고 국제무역으로 번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후대의 여성도 훌륭한 파라오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귀감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이집트 문명은 오랜 역사 속에서 다양한 지도자들의 손을 거치며 그 유산을 차곡차곡 쌓아갔습니다. 고대 이집트 역사에는 이러한 위대한 왕들 외에도 독특한 길을 걸었던 파라오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신왕국 시대의 파라오 아멘호테프 4세, 즉 아케나텐입니다. 그는 기존의 많은 신들 대신 오직 태양 원반신 아템만을 섬기는 획기적인 종교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아케나텐은 기존의 수도를 떠나 사막 한가운데 새로운 도시 아마르나를 건설하고 그곳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태양신 아텐을 위한 신전들을 세우고 전통적인 신들의 신전을 폐쇄하거나 축소했습니다. 또한 예술 양식에서도 큰 변화를 주었는데 파라오 자신과 가족들을 이전보다 훨씬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그리게 했습니다. 아케나텐과 왕비 네페르티티,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있는 부드러운 가정생활의 장면들이 비정상적으로 사실적으로 묘사되기도 했지요. 이는 이전의 엄격하고 이상화된 왕실 이미지와는 크게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혁신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아케나텐이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아들인 어린 투탕카텐이 왕위에 올라 나라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어린 파라오는 왕좌에 오른 뒤 이름을 투탕카멘으로 바꾸었는데 이는 아텐 대신 다시 전통적인 신화문을 숭배함을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아케나텐의 종교개혁으로 혼란스러웠던 이집트는 투탕카멘 시대에 이르러 옛 신앙을 복원하고 안정을 찾았습니다. 투탕카멘은 나이가 어려 직접 통치한 기간은 짧았지만 그의 치세 동안 이집트는 아케나텐 이전의 다신교 전통과 문화예술 양식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이렇듯 이집트인들의 신앙과 전통은 천천히 흐르는 나일강처럼 연속성이 강했고 일시적인 변혁보다는 오랜 세월 이어온 질서를 더욱 견고히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참고로 투탕카멘의 무덤은 훗날 20세기 초에 거의 온전한 채로 발견되어 고대 이집트의 찬란함과 부를 현대에 다시 한번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찬란했던 이집트 문명도 시간의 흐름 앞에서는 조금씩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친 역사 동안 주변 세계는 계속해서 바뀌어 갔습니다. 이집트보다 북동쪽에서는 메소포타미아의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 동쪽으로는 페르시아 제국과 같은 새로운 강대국들이 등장했습니다. 때로는 강대한 외세의 침략을 받아 패배를 겪는 일도 있었습니다. 기원전 1000년 무렵에는 이집트가 한때 이방 왕조의 지배를 받기도 했지요. 리비아 출신의 왕들이 파라오가 되어 다스린 적도 있고 누비아에서 온 통치자가 이집트를 지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인들은 탄력적으로 그 변화를 받아들였습니다. 새로운 지배자가 들어와도 이집트의 뿌리 깊은 문화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복자들조차도 이 땅에 오래 머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이집트화되곤 했습니다. 파라오의 이중관을 쓰고 이집트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외래왕들도 나타났습니다. 결국 세월이 흘러 헬레니즘 시대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집트를 정복하면서 새로운 왕조, 즉 그리스계 마케도니아 혈통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그리스 혈통의 왕들과 여왕들 아래서도 이집트의 전통은 많은 부분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파라오인 클레오파트라 7세에 이르기까지 나일강의 역사는 계속 흘러갔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로마 시대와 겹쳐 활약했던 유명한 여왕으로 당대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 복잡한 인연을 맺으며 역사의 무대에 자신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지략과 카리스마를 지닌 통치자였지만 거대하게 성장한 로마의 힘 앞에서 끝내 이집트의 독립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기원전 30년경 로마 제국의 장군 옥타비아누스에 의해 클레오파트라의 군대가 패배하고 그녀 자신도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로써 3000년 넘게 이어져 온 파라오들의 시대, 고대 이집트 문명은 큰 전환점을 맞이하였습니다. 더 이상 이집트인 출신의 파라오가 아닌 로마의 황제가 이 땅을 지배하게 되었지요. 비록 고대 이집트의 통치자들과 왕국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그 유산과 영향은 지금껏 이어져 내려옵니다. 나일강변 곳곳에는 거대한 피라미드와 신전들의 유적이 여전히 남아 찬란했던 옛 시절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기자의 피라미드는 모래바람 속에서도 장엄한 모습을 굳건히 지키고 있고 룩소르의 신전 기둥들은 석양 아래 길게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수천 년 전 만들어진 미라들은 세계 곳곳의 박물관에 전시되어 현대인들에게 오래된 믿음과 기술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자의 서에 적힌 주문과 상형 문자들은 현대에 와서 해독되어 고대인들의 지혜와 신앙을 전하고 있습니다. 파피루스 조각에 남은 글에서는 평범한 서민들의 편지와 행정문서, 심지어 학생들의 낙서까지 발견되어 당시의 생생한 삶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 이집트의 무덤과 유적을 발굴하며 잊혀진 이름들을 다시 불러내고 그 퍼즐 조각들을 맞추어 옛날 이야기를 복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20년대에 투탕카멘의 황금 가득한 무덤이 발견되어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일도 있었지요. 이렇게 발굴된 유물들은 고대 이집트인들의 일상과 종교관, 예술 세계를 우리 눈앞에 되살려줍니다.
오늘날 이집트를 흐르는 나일강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강물은 몇천 년 전과 다름없이 변함없이 북쪽을 향해 흘러가고 강둑의 농부들은 지금도 밭을 갈며 농사를 짓습니다. 비록 몸에 두른 옷과 사용하는 도구는 현대적인 것들이지만 그들이 받는 따가운 태양빛과 느끼는 흙의 촉감은 오래전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조용한 밤, 나일 강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면 옛 이집트인들이 바라보았을 똑같은 별자리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습니다. 오리온 자리, 시리우스 별, 북두칠성 이 별들을 보면서 고대의 이집트 천문학자들은 신들의 이야기를 떠올렸겠지요. 오래전 그 시대에는 인간과 신과 자연이 한데 어우러져 거대한 이야기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무대가 되었던 나일강의 땅에는 아직도 그 숨결이 남아 있습니다. 이집트 문명의 이야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장엄하고도 긴 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수천 년에 걸친 인내와 창조의 서사시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끝없이 펼쳐진 사막 한가운데를 관통하여 흐르는 푸른 강줄기를, 그 강을 따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세세한 삶을, 나일강 범람을 기다리며 하늘에 기도하는 농부의 마음을, 피라미드 공사 현장에서 땀을 닦아내던 석공의 거친 손을, 신전에서 축제를 열던 사람들의 흥겨운 춤사위를 떠올려 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개인들의 숨결과 웃음, 그리고 눈물이 배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모여 거대한 문명의 흐름을 이루었지요. 그 흐름은 강물처럼 이어져 우리의 현재에까지 닿아 있습니다. 이제 달빛이 가득한 밤, 고요한 이집트의 풍경을 마음에 그려보며 이야기를 맺어볼까 합니다. 은빛 달빛 아래 피라미드는 묵묵히 서 있고 스핑크스는 수수께끼 같은 미소를 머금은 채 모래 언덕을 굽어보고 있습니다. 나일강의 물결은 밤바람에 일렁이며 천천히 흘러갑니다. 강가의 갈대밭에서는 작은 벌레와 개구리들의 울음소리가 조용히 퍼져나옵니다. 수많은 별이 총총히 빛나는 고요한 하늘 아래 시간마저 잠시 멈춘 듯 느껴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일강은 어김없이 북쪽으로 흘러 바다에 이르고 그 물줄기는 먼 옛날 파라오와 농부들이 바라보던 바로 그 강물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시작된 이집트의 이야기는 이렇게 우리의 상상 속에서 계속됩니다. 고대 이집트의 밤은 깊어만 가고 우리도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 나일강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면서 평화로운 잠에 듭니다. 아주 오래전 수천 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면 인류는 거대한 강의 축복 속에서 하나의 문명을 꽃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나일강이라는 커다란 강물이 유유히 흐르는 땅, 고대 이집트 문명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천 년 전, 나일강 유역의 작은 마을들과 공동체들이 형성되며 이집트 문명의 첫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강이 주는 풍요로움이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비옥한 땅과 강물의 선물 덕분에 사람들은 정착 생활을 꾸리고 천천히 농경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나일강은 해마다 어김없이 범람하여 주변 토지에 기름진 흙을 남겨주었습니다. 강물이 불어날 때면 들판은 물로 가득 찼고 물이 빠져나간 자리에 비옥한 진흙이 펼쳐졌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 선물을 활용하여 밀과 보리를 심고 거둬들였습니다. 천천히 흐르는 강물처럼 사람들은 차분하게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며 수확을 기다렸습니다.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사막의 땅에서 나일강의 범람은 생명의 원천이었고 이집트 사람들은 자연의 주기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나일강의 물살과 함께 시간이 흘러갔고 해마다 반복되는 범람과 수확의 리듬 속에서 공동체는 서서히 번영해 갔습니다. 나일강의 범람 주기에 맞춰 이집트인들은 1년을 계획했습니다. 1년은 범람의 시기와 파종의 시기, 그리고 추수의 시기로 나뉘어 천천히 흘러갔지요. 강물이 불어 들판을 적시는 계절에는 밭일을 쉬고 미래의 농사를 준비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농부들은 그 기간에 땅을 정비하거나 관계 수로를 손보았습니다. 때로는 왕의 부름을 받아 거대한 공사 현장에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범람기로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때 그들은 피라미드나 신전 건설에 참여하거나 도로와 수로를 수리하며 공동체를 위한 일을 했습니다. 물이 빠지고 나면 파종기가 찾아와 모두가 바쁘게 밭으로 돌아갔고 다시 추수기에 풍요로운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오래전 이집트에서는 나일강의 물길에 따라 계절이 돌고 사람들이 리듬에 맞춰 살아갔습니다. 한편 나일강을 둘러싼 땅을 조금만 벗어나면 끝없이 펼쳐진 모래사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초록으로 가득한 강변과 대비되는 황금빛 모래 언덕들은 마치 이집트 문명을 외부로부터 지켜주는 자연의 성벽과도 같았습니다. 사막은 척박했지만 이따금 오아시스의 푸른 나무들이 반겨주었고 여행자들은 별이 가득한 밤하늘 아래 사막의 길을 찾아다녔습니다. 그 오래전 시대에는 나일강의 범람과 사막의 침묵이 어우러져 인류 역사상 하나의 독특한 세계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이 나일강 주변 지역에는 크고 작은 부족과 마을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강 북쪽의 낮은 땅과 남쪽의 높은 땅, 두 지역이 각각 하나의 왕국으로 서서히 성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 상이집트와 하이집트로 나뉘어 있던 땅을 하나로 통일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 이름은 메네스 또는 나르메르였다고 전해집니다. 이로써 이집트에는 최초의 파라오, 즉 통일 왕국의 왕이 탄생하여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파라오는 신의 아들이자 현현으로 여겨져 절대적인 권위를 지녔습니다. 그 시대에는 왕이 곧 신의 대리자였고 모든 사람들이 파라오를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마을들이 하나의 거대한 왕국으로 뭉쳐지면서 고대 이집트 문명은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로 발전해 갔습니다. 나일강 유역 곳곳에 새로운 도시들이 모습을 드러냈고 사람들은 하나된 왕국 아래에서 공유하는 언어와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파라오는 이집트 사회의 중심이자 정점이었습니다. 파라오의 말은 곧 법이며 그의 역할은 땅의 질서를 세우고 신들에게 제사를 올려 나라의 안녕과 나일강의 풍요가 계속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파라오를 통해 태양신 라와 같은 신들의 뜻이 전해진다고 믿었습니다. 천천히 흐르는 강물처럼 변함없는 태양이 매일 떠오르는 것 역시 파라오와 신들의 가호 덕분이라 여겼습니다. 파라오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지만 동시에 그는 백성들의 아버지로서 일년 농사의 성공과 나라의 풍요를 책임져야 했지요. 이렇듯 신성한 통치자인 파라오 아래 이집트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사회를 떠받쳤습니다. 파라오는 단순한 군주가 아니라 신이 부여한 마앗이라는 우주의 질서를 수호하는 존재였습니다. 이 마앗은 진리와 정의, 조화의 개념으로 파라오는 이 마앗을 지키기 위해 올바르게 통치해야 했습니다. 파라오가 정의롭고 지혜롭게 다스릴 때 나라에는 평화와 번영이 깃든다고 믿었지요. 그 시대에는 왕과 신, 자연의 질서가 하나로 이어져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파라오는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주의 조화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왕궁과 신전에서는 파라오를 보좌하는 많은 이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파라오 아래에는 귀족과 관료들이 있어 나라를 운영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제들은 신전을 지키고 제사를 주관하며 신들의 마음을 달래는 의식을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파라오를 도와 종교와 행정 모든 면에서 질서를 유지했지요.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서기관들은 파라오의 명령과 세금 징수, 농산물 수확량 등을 기록하며 행정의 뼈대를 맡았습니다. 서기관이 사용하는 문자는 신성한 상형 문자로 그림 모양의 글자들로 나라의 역사와 일상사를 꼼꼼히 새겨 넣었습니다. 이처럼 파라오부터 사제와 서기관에 이르기까지 피라미드처럼 층층이 구성된 사회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 아래로는 수많은 장인과 상인, 그리고 농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재능과 노력으로 이집트 문명을 떠받쳤지요. 돌을 다루는 석공,
훌륭한 가구를 만드는 목수, 아름다운 도자기를 굽는 도공, 그리고 부드러운 리넨 옷감을 짜는 직공 등 여러 장인들은 나일강의 선물로 얻은 재료를 바탕으로 풍요로운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상인들은 이러한 물품들을 교환하며 도시와 도시를, 이집트와 이웃 나라들을 연결했습니다. 농부들은 뙤약볕 아래 들판에서 곡식을 키워내고 가축을 돌보며 모든 계층을 먹여 살렸습니다.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는 노예들도 있었지만 고대 이집트에서의 노예는 다른 고대 문명에 비해 비교적 온건한 대우를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이들은 전쟁포로나 빚 때문에 종속된 사람들이었지만 때로는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어 평민이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비록 신분의 차이는 있었지만 모든 계층이 함께 어우러져 나일강의 주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아침은 각각의 계층마다 다르게 시작되었습니다. 이른 새벽, 아직 동이 트기 전 신전의 깊은 안쪽에서는 사제들이 하루의 첫 제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신상의 방을 정결하게 청소하고 향을 피워 신에게 아침 인사를 올렸지요. 촛불과 향연기가 어둠 속에서 아른거렸고 고요한 신전 내부에는 속삭이듯 기도하는 소리만이 울렸습니다. 해가 동쪽 지평선의 모습을 드러낼 즈음 사제들은 신상에 정성껏 마련한 빵과 맥주, 신선한 과일과 꽃다발을 바쳤습니다. 천천히 울려 퍼지는 성가소리와 함께 이들은 신들에게 하루의 시작을 알리며 축원을 올렸습니다. 한편 왕궁과 관청 주변에서도 분주한 하루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관리들은 이른 아침부터 서기관들과 함께 오늘 처리해야 할 업무를 의논했습니다. 창고에 보관된 곡물의 양을 검토하고 각 지방으로 보낼 명령서와 보고서를 작성하느라 서기관들의 붓끝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파라오의 궁전에서는 신하들이 대기하며 왕의 부름을 기다렸고 왕실 주방에서는 아침 제물과 궁정의 식사를 준비하느라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도시의 장인들도 하나둘 작업장 문을 열었습니다. 석공은 작업대에 앉아 정교한 조각상을 완성하기 위해 망치와 끌을 들어 올렸고 목공들은 전날 다듬던 가구에 마지막 손질을 더했습니다. 도공은 물레를 천천히 돌리며 말랑한 진흙을 빚어 그릇과 항아리를 만들었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며 세상을 밝히면 이렇듯 이집트 사회 각지에서 각자 맡은 바의 일을 시작하며 하루가 전개되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동쪽 지평선 너머로 밝아오면 강가의 농부들도 일터로 향했습니다. 마을의 농부들은 촉촉한 풀내음을 맡으며 이슬 맺힌 들판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나일강 어귀의 토양은 밤새 수분을 머금어 부드러워져 있었고 농부들은 맨발로 흙을 느끼며 밀과 보리싹을 살펴보았습니다. 소와 나귀를 몰아 나무로 만든 쟁기를 끌고 관계수로에 흘러든 강물을 작은 둑을 터뜨려 밭으로 돌려보내며 한 해 농사를 정성들여 가꾸었습니다. 반짝이는 아침 공기 속에서 새들이 논밭 가장자리 갈대숲에서 날아오르고 농부들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갔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머리 위에 높이 떠오르면 이들은 수로가에 모여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시원한 나일강 물로 얼굴을 씻고 목을 축이며 가족들이 싸준 빵을 나눠 먹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빵은 밀가루나 보리가루로 구운 소박한 빵이었습니다. 단단한 껍질 속에 고소한 속살이 담긴 이 빵과 함께 집에서 빚은 맥주를 천천히 마시며 갈증을 달랬습니다. 이집트인들에게 맥주는 일상적인 음료였습니다. 곡식을 발효시켜 만든 걸쭉한 맥주는 영양도 풍부해서 노동으로 지친 몸에 활력을 주곤 했지요. 한낮의 뙤약볕을 피해 그들은 큰 나무 그늘 아래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농사 이야기를 주고받거나 간밤에 꾸었던 꿈 이야기를 나누며 조용히 웃음 짓는 평화로운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해가 기울어 붉은 노을이 나일강 물결에 비칠 때쯤 들판의 일도 끝이 납니다. 농부들은 하루의 수확물을 걷어 작은 수레에 싣고 천천히 마을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가족과의 저녁 식사입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종일 준비한 빵과 채소 스튜, 마늘과 양파로 맛을 낸 소박하지만
정성 어린 음식들이 식탁에 올랐습니다. 운이 좋으면 강에서 잡아온 물고기가 구워져 함께 내어지기도 합니다. 평범한 농민 가정에서 고기는 귀한 음식이었지만 때때로 작은 생선이나 집에서 기르던 가금류 고기가 저녁 식탁을 풍성하게 해주었습니다. 가족들은 둥글게 둘러앉아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이웃끼리 음식을 나누기도 하고 남은 맥주를 따르며 서로의 건강을 축원하기도 했지요. 발밑에는 그들의 친구인 고양이가 한 마리 슬쩍 다가와 맴돌았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는 쥐를 잡아주어 곡식을 지키고 집안의 행운을 가져다주는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아이들은 고양이의 털을 쓰다듬으며 장난을 쳤고 고양이는 만족스레 꼬리를 흔들며 식구들 곁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에는 집 앞에서 불어오는 선선한 저녁바람을 쐬며 모두가 휴식을 취했습니다. 아이들은 뛰놀다가 지치면 어머니나 아버지의 무릎에 누워 강가에서 불어오는 산들바람을 맞았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집고양이가 몸을 둥글게 말고 앉아 가족과 함께 밤 공기를 즐겼습니다. 어둠이 내리면 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총총히 빛났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밤하늘을 수놓은 별자리들은 농사의 시기를 알려주는 하늘의 달력이기도 했습니다. 어른들은 별을 바라보며 조상의 영혼과 신들의 옛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주었습니다. 또 어떤 밤에는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 오래된 보드게임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나무판 위에 그려진 작은 칸들을 따라 말을 움직이며 승부를 겨루는 세네디라는 게임이었지요. 이 게임은 단순한 오락거리를 넘어 삶과 죽음의 여정을 상징한다고도 믿어졌습니다. 가족들은 별빛 아래에서 삼삼오오 모여 앉아 게임을 즐기며 담소를 나누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낮게 울려 퍼졌습니다. 천천히 시간은 흘러 모두의 눈꺼풀이 내려왔고 집집마다 등불도 하나둘 꺼져갑니다. 그렇게 나일강의 밤은 고요하고 평화롭게 깊어갔습니다. 이집트의 도시로 눈을 돌려보면 강변을 따라 들어선 마을과 도시들에는 농촌과는 또 다른 활기가 있었습니다. 수도 역할을 했던 멤피스나 테베와 같은 큰 도시의 시장에는 각지에서 모여든 상인들과 사람들이 아침부터 북적였습니다. 이른 새벽 시장 입구에는 농부들이 수레에 막 수확한 채소와 과일, 곡식 자루를 싣고 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옆으로는 어부가 커다란 바구니와 그물에 가득 잡아온 나일강의 물고기들을 가지런히 늘어놓습니다. 도자기 그릇과 옷감, 가구를 팔려는 장애인들도 자신의 작품을 진열했습니다. 해가 높이 뜨기 전에 이미 여기저기서 흥정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장터를 거니는 사람들은 필요한 물건을 살펴보고 서로 값을 흥정했습니다. 어떤 이는 새로 수확한 밀 한 바구니와 도자기 그릇 하나를 맞바꾸고 또 다른 이는 곱게 염색된 린넨 천을 사기 위해 은으로 된 반지나 팔찌 같은 작은 장신구를 건넵니다. 고대 이집트 사회에서는 화폐가 사용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이렇게 물물 교환이 흔한 거래 방식이었습니다. 시장 한쪽에서는 이국적인 향료와 향신료 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집니다. 먼 나라에서 온 상인이 계피와 유향, 향기로운 모략을 가져와 팔고 있었지요. 낯선 풍경에 이집트의 주민들은 호기심을 보이며 구경했습니다. 멀리 아라비아나 페니키아에서 온 물품들도 왕궁이나 부유한 귀족들의 수요를 위해 들어왔습니다. 이처럼 고대 이집트의 도시는 외부 세계와도 교류하며 문을 활짝 열어둔 곳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도시 생활은 농촌과는 사뭇 다른 일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침이면 장인들은 일터로 나가고 상인들은 가게 문을 열며 손님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부유한 집안의 여인들은 하녀들의 도움을 받아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해가 뜨면 그들은 시원한 우물물로 세수를 하고 향기로운 기름을 몸에 발라 피부를 보호했습니다. 예로부터 이집트인들은 청결과 치장을 중요하게 여겼지요. 귀족 여성들은 거울을 보며 눈가에 짙은 검은 콜 화장을 그렸습니다. 눈을 선명하게 둘러그린 이 화장은 태양빛과 모래바람으로부터 눈을 지켜주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향기로운 연고와 향수를 뿌렸는데
특히 달콤하고 진한 향의 향유는 신분이 높은 사람들에게 인기였습니다. 머리 단장은 또 하나의 일과였습니다. 이집트인들은 더위와 위생을 위해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거나 면도로 깎았고, 대신 외출하거나 행사 때는 사람 머리카락이나 양모로 만든 가발을 썼습니다. 어떤 가발은 향기로운 향유가 스며들어 있어 은은한 냄새를 풍겼지요. 도시의 거리를 거닐다 보면 부드러운 흰옷을 입고 검은 단발 가발을 쓴 남녀들이 보였을 것입니다. 상 하나 값진 금속으로 장식된 장신구를 걸친 이들도 많았고요. 그 시대에는 이렇게 자신을 단정히 가꾸는 일이 사회적 예의이자 문화였기에 모두가 깔끔한 모습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한편 평범한 시민들의 집안일 풍경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남편과 아이들을 보내고 난 뒤 집안의 여성들은 작은 안뜰에서 곡식을 빻고 빵을 구웠습니다. 두 개의 커다란 맷돌 사이에 밀이나 보리알을 붓고 천천히 돌리면 고운 가루가 나왔습니다. 밀가루 반죽을 발효시켜 화덕에 넣으면 향긋한 빵 냄새가 골목으로 퍼져나갔지요. 아이들은 골목에서 공이나 나무 인형을 가지고 놀거나 근처 또래들과 술래잡기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시 집들은 주로 진흙벽돌로 지어진 3층짜리 구조였는데 볕을 가리기 위해 창문은 작고 높게 내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집 안에 덜 들어오도록 두꺼운 흙벽이 단열을 도와주었지요. 낮 동안 집안은 어둑어둑하지만 서늘했습니다. 한낮의 햇살이 가장 강할 때면 일하던 이들도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귀족들은 집안 시원한 방에서 낮잠을 즐기거나 정원 그늘에 앉아 과일과 포도주를 음미했습니다. 노동자나 상인들도 상점 문을 닫고 집에 돌아와 짧은 휴식을 가졌습니다. 탁 트인 지붕 위에 올라가 불어오는 미풍을 쐬거나 물독에서 차가운 물을 꺼내 마시며 더위를 피했습니다. 이처럼 도시에서도 한낮에는 일손을 늦추고 천천히 흐르는 시간을 만끽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낮의 열기가 가라앉으면 다시 도시가 분주해졌습니다. 장터에서 물건을 다 팔지 못한 상인들은 남은 짐을 꾸려 집으로 향했고, 장인들은 하루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집집마다 굴뚝에서는 저녁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고, 노을빛에 물든 하늘 아래 아이들은 아직도 골목을 누비며 놀았습니다. 도시의 한 귀퉁이에서는 학교에 다녀온 서기관 견습생들이 갈대펜으로 얇은 석회판에 글자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나 스승이 지켜보는 가운데 어린 학생은 반복해서 신성 문자를 써내려갔지요. 서기관이 된다는 것은 명예로운 일이었기에 교육을 받는 아이의 표정에는 자부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도시는 다시 한층 활기를 띠었습니다. 낮 동안 더위에 조용하던 거리도 사람들이 왕래하며 이야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머리에 물 항아리를 이고 우물에서 돌아오는 소녀들, 시장통에서 산 신선한 채소 바구니를 팔뚝에 걸친 남자들, 신전의 기도를 다녀오는 노부모의 모습이 골목골목에 보였습니다. 노을이 잦아들고 어둠이 내려오면 가게 문들은 닫히고 거리는 차츰 고요해졌습니다. 간간히 등불을 든 행인이 골목을 지날 뿐 도시의 주민들도 농촌의 농부들처럼 별빛 아래 휴식을 취했습니다. 집안 작은 등잔 밑에 둘러앉아 가족과 담소를 나누거나 낮에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며 조용한 밤을 맞이했습니다. 시원한 밤 공기가 창문을 스며들고 멀리서 누군가 부르는 전통악기의 선율이 희미하게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잠들기 전 옥상에 올라가 밤하늘을 쳐다보면 농촌에서와 같은 반짝이는 별들이 도시의 하늘에도 가득했습니다. 어느새 골목 어귀의 개 짖는 소리도 잠잠해지고 이집트의 도시도 천천히 잠에 들었습니다. 해가 거듭되고 계절이 바뀌며 이집트 왕국은 여러 세대를 이어 번영을 누렸습니다. 풍요로운 나일강의 은혜 덕분에 굶주림을 모르는 해가 많았고 국고와 창고에는 곡물이 가득 쌓였습니다. 그러한 부와 자원을 바탕으로 파라오들은 자신의 권위를 영원히 기리고 신들을 찬양하기 위한 기념비적인 건축물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것은 거대한 피라미드의 건설이었습니다.
광대한 사막 가장자리, 오늘날 카이로 부근 기자의 모래평원 위에는 하늘을 향해 솟아오른 거대한 석조 구조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집트 파라오들의 피라미드 무덤들입니다. 피라미드는 파라오의 무덤이자 영혼의 집으로 여겨졌습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인간의 삶은 잠시 머무르는 여정에 불과하며 죽은 뒤에 영혼이 다시 깨어나 영원한 삶을 산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튼튼한 영혼의 집을 지어두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가장 큰 피라미드 중 하나인 쿠프 왕의 대피라미드는 수십 년에 걸쳐 완성되었습니다. 수많은 인부들이 멀리 남쪽 광산에서 돌을 채석하고 나일강을 따라 배와 뗏목에 실어 운반했습니다. 거대한 석재들은 나무로 만든 구름다리와 경사로를 통해 하나하나 제자리에 쌓아 올려졌습니다. 무더운 태양 아래 땀에 흠뻑 젖은 노동자들이 북소리에 발맞춰 돌덩이를 밀어 올렸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확한 각도로 돌을 배치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피라미드는 하늘을 향해 자라났습니다. 피라미드 내부 깊숙한 곳에는 복잡한 통로와 방들이 마련되어 파라오와 함께 묻힐 보물들과 미라로 만들어진 왕의 시신을 안치할 공간이 갖춰졌지요. 완성된 피라미드의 거대한 실루엣은 석양의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먼 훗날까지 남게 될 이 거석의 산을 바라보며 이집트인들은 파라오의 권능과 신들의 영광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피라미드뿐만 아니라 이집트 곳곳에는 신에게 바치는 웅대한 신전들도 세워졌습니다. 룩소르와 카르나크의 신전에는 하늘을 떠받치는 듯한 돌 기둥들이 끝없이 늘어서 있었고, 고정된 돌 기둥과 기둥 사이로 보이는 푸른 하늘은 마치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통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석상들과 부조들이 신전의 벽마다 빼곡하게 새겨져 신화의 세계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돌기둥 하나하나에 새겨진 상형 문자는 파라오의 업적과 신들에 대한 찬양을 영원히 전하려는 기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해가 뜨는 아침이면 가까운 신전으로 나와 가족과 함께 제사를 올리고 거대한 기둥숲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첫 햇살을 받으며 신들의 존엄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저녁 무렵이면 도시 주민들은 신전 앞 광장에 모여 풍악을 울리며 축제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신의 동상은 금으로 장식된 가마에 모셔져 신전 밖으로 모시고 나오고 천천히 행렬을 이루어 거리 곳곳을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길 옆에 서서 꽃을 뿌리고 향을 피우며 신의 행차를 맞이했지요. 이러한 축제는 신과 인간이 함께하는 순간으로 여겨졌고 모두가 하나 되어 기쁨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평소 고요하던 신전 구역이지만 축제의 날만큼은 북과 하프 소리, 사람들의 노랫소리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축제가 끝나고 밤이 오면 다시 신전은 고요 속에 잠기고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신들이 함께 살았습니다. 태양이 동쪽 지평선에서 떠올라 서쪽으로 지는 하루의 순환은 태양신 라의 하늘 여행이라 믿었습니다. 밤마다 하늘에 떠오르는 달과 별들은 달의 신 토트와 별의 여신들의 작품이었고, 해마다 풍요로운 나일강의 범람은 강의 신 하피가 가져오는 선물이라고 여겼습니다. 삶과 죽음을 관장하는 신들도 있었습니다. 죽은 자들의 세계를 다스리는 오시리스, 사랑과 풍요를 주관하는 어머니 신 이시스, 하늘과 왕권을 상징하는 매의 신 호루스 등이 있었죠. 또 다른 태양의 모습인 아테니나 정의의 여신 마하트, 악어의 머리를 한 강의 신 소백, 지혜의 신 토트처럼 끝없이 많은 신들이 자연의 이치와 세상의 모든 측면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자연 현상 하나하나에 신성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믿었기에 이집트인들은 세상 만물이 신들의 의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신들에게 정성을 다해 제물을 바치고 기도함으로써 자연의 질서가 어긋남 없이 지속되길 바랐습니다. 중요한 농사철이 오기 전에는 나일강의 풍요에 감사하는 제물을 던져 강의 신에게 감사를 표했고, 파라오가 전쟁이나 먼 여행에 나설 때면 아문라 신전에서 커다란 향로의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보호의 여신 바스테에게 축원을 드리고, 누군가 세상을 떠나면 미라로 정성껏 꾸며 오시리스 앞에서 받을 심판을 준비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사후 세계를 현세만큼이나 실제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녁 노을처럼 언젠가 삶이 저물어 어둠이 찾아오면 그 어둠 너머의 새로운 세계에서 영혼이 다시 눈을 뜰 것이라 굳게 믿었지요. 그러니 현세에서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향한 하나의 관문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면 그들의 육신은 정성껏 미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넘어 영원히 돌아올 안식처를 보존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사제들과 미라 제작자들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 시신을 방부 처리했습니다. 내장은 정성스럽게 꺼내어 별도의 단지에 보관했고, 향료와 소금을 이용해 몸 구석구석을 깨끗이 씻어낸 다음 아마포천으로 촘촘히 싸매어 잘 썩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집트의 뜨거운 모래바람 속에서도 미라는 수천 년 동안 형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미라가 담긴 아름다운 관에는 고인의 얼굴이 정교하게 그려졌고, 관 주변에는 사자의 설아 불리는 두루마리가 함께 놓였습니다. 그 두루마리에는 망자의 영혼이 저승에서 헤매지 않고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주문과 지혜로운 글귀들이 상형 문자로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깊은 무덤 안에는 일용품도 빠짐없이 배치되었습니다. 평범한 그릇부터 음식, 그리고 생전에 쓰던 가구와 애정어린 물건들, 심지어 즐겨 입던 옷이나 장신구까지 망자가 저 세상에서도 편히 지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가족들이 정성껏 채워 넣었습니다. 높은 지위의 이들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형편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성대하게 장례를 치르고 미라를 만들려 했습니다. 모두가 다가올 다음 생을 믿고 준비했던 것이지요. 무덤 내부의 벽에는 아름다운 벽화를 가득 그려 넣었습니다. 그 벽화들 속에는 망자가 생전에 누리던 일상의 모습과 신들의 세계가 한데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사냥을 하거나 연애를 즐기는 장면, 가족과 함께 강가에서 낚시를 하는 모습 등 즐거웠던 나날들이 생생히 담겼지요. 이는 저승에서도 망자가 이와 같은 행복을 계속 누리길 바라던 가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무덤 한켠에는 작고 귀여운 인형 같은 것들도 놓였습니다. 이것들을 우샤부티라 불렀는데, 망자가 저승에서 농사를 짓거나 일을 해야 할 때 대신 일을 해주는 종으로 변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왕부터 평민까지 많은 이들이 가능한 한 많은 우샤부티를 무덤에 함께 묻어두었지요. 이렇게 철저히 준비된 영혼의 집안에서 미라가 된 망자는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깊은 어둠 속 피라미드나 무덤에 고요히 놓인 미라는 죽음을 넘어 지속되는 삶의 희망과 기다림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집트 문명은 종교와 건축뿐만 아니라 지식과 과학의 측면에서도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나일강의 주기를 관찰하던 이집트의 사제들과 학자들은 하늘의 별자리와 태양의 움직임을 꾸준히 기록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강의 범람 시기를 정확히 알아내기 위해서는 시간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파악해야 했죠. 그렇게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른바 태양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의 기초가 된 1년을 365일로 나누는 달력이었습니다. 남은 날들을 축제로 보내며 계절을 정확히 맞추었던 이 달력은 세월이 흘러도 큰 오차 없이 농사 시기를 알려주었습니다. 별자리 관측을 통해 밤하늘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이를 신화와 연관지어 기록으로 남긴 덕분에 이집트의 천문학 지식은 후대의 학문에도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시리우스 별이 뜨는 시기를 보고 장마와 범람의 도래를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나일강 범람으로 농경지를 측량하는 과정에서 기하학과 수학도 함께 발달했습니다. 해마다 물이 들이닥쳤다가 빠져나간 뒤에는 경계 표식이 사라진 토지를 다시 구획해야 했는데, 이집트인들은 끈을 이용해 거리를 재고 직각을 만드는 등 기하학적 지식을 터득했습니다. 이러한 수학적 지식은 거대한 피라미드를 설계하고 건설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활용되었습니다. 피라미드의 각 면은 정교한 정사각형을 이루었고, 각 모서리는 정북, 정남, 정동, 정서 방향을 가리키도록 정확하게 배치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노동자와 수십 년의 시간이 들었지만 기본이 되는 것은 정확한 수치 계산과
공학 기술이었지요. 이집트인들은 또한 간단한 도구로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리고 수평을 맞추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나무로 만든 지렛대와 쐐기를 사용하고 진흙과 통나무로 만든 썰매로 돌을 밀며 운반하고 경사로를 쌓아 돌덩이를 조금씩 올렸습니다. 이런 지혜와 기술은 대부분 오랜 경험에서 나왔지만 그 밑바탕에는 이집트인들의 호기심과 학구열이 있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건축물들이 지금까지도 그 형태를 유지하고 웅장함을 보여주는 것을 보면 당시 그들의 과학기술 수준이 얼마나 높았는지 새삼 감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고대 이집트는 의학과 기록 문화에서도 선구적인 발전을 보였습니다. 이집트의 의사들은 많은 질병의 치료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대 파피루스 문서들에는 상처를 소독하고 꿰매는 법, 여러 가지 약초로 질병을 다스리는 처방이 적혀 있습니다. 특히 전쟁이나 사고로 상처 입은 병사들을 치료하면서 외과적인 지식이 발전했습니다. 두개골 골절을 치료한 기록, 상처를 꿰매기 위해 바늘을 사용한 흔적 등은 이들이 당대 다른 어떤 사회보다 의술에 능통했음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여성의 임신을 확인하거나 피임을 시도한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악어의 배설물과 꿀을 혼합해 사용하는 등 오늘날은 기이하게 들리는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이는 인간이 아주 오래전부터 생명의 신비를 이해하고 다루려 애썼다는 증거이지요. 무엇보다도 이 모든 지식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기록이 중요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점토판에 쐐기 문자를 새기던 메소포타미아인들과 달리 파피루스라는 식물로 만든 종이를 사용했습니다. 나일 강변에서 자라는 커다란 갈대과 식물인 파피루스 줄기를 얇게 저며 말려 만든 이 종이는 가볍고 휴대하기 쉬웠습니다. 먹과 갈대펜을 사용해 여기에 글을 적으면 많은 내용을 작은 부피에 기록해 둘 수 있었지요. 게다가 파피루스는 보존성도 뛰어나서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당시의 파피루스 문서들이 발견되어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파피루스 두루마리에 먹으로 적힌 상형 문자를 통해 현대의 학자들은 고대 이집트인들의 생각과 생활을 엿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기록 문화는 행정과 종교의식을 넘어 문학과 예술의 분야에도 미쳤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신화 이야기나 지혜로운 격언들을 파피루스에 적어 전했고 사랑 노래나 영혼의 노래도 남겼습니다. 파피루스 조각에는 평범한 서민들이 주고받은 편지부터 파라오의 명령서, 심지어 학교에서 학생들이 받아 쓴 글자 연습장까지 다양하게 남아 있습니다. 기술과 지식의 축적으로 이룩한 문명이었기에 이집트는 엄청나게 긴 세월 동안 그 맥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이집트에는 수많은 왕조와 파라오들이 등장했다가 사라졌습니다. 각 시대마다 뛰어난 통치자들이 나라를 이끌며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났지요. 어느 파라오는 국경 너머로 군대를 보내 주변 지역을 정복하며 영토를 넓혔고 또 다른 파라오는 내정을 가꾸고 무역을 장려하여 평화로운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고대 이집트 역사는 상고 왕조 시대에서 시작하여 피라미드가 세워진 고왕국 시대, 문화의 중흥을 이룬 중왕국 시대, 전성기를 누린 신왕국 시대 등으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 신왕국 시대라고 불리는 시절에는 이 문명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때 수많은 위대한 파라오들이 속속 등장했는데 그중 한 명이 바로 람세스 2세였습니다. 람세스 2세는 강인한 통치력으로 60여 년이라는 오랜 기간 나라를 다스리며 지금도 남아있는 수많은 기념비를 세운 것으로 유명합니다. 나일강 남쪽 아부신벨에는 그의 명예를 기리는 거대한 신전을 바위산을 깎아 세웠고 왕도의 도시 테베의 카르나크 신전과 룩소르 신전에도 그의 발자취가 새겨졌습니다. 그는 주변의 히타이트와 같은 강대국들과 전쟁을 치러 승리를 거두기도 했고 때로는 최초의 평화 조약을 맺어 오랫동안 지속된 평화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람세스 2세의 치세 동안 이집트는 부유하고 강력한 제국으로 군림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훗날 수많은 전설과 이야기의 모태가 되었고 오랜 세월 동안 고대의 위대한 왕의 대명사처럼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이집트 역사에서는 남성 파라오들 못지않게 뛰어난 여성 통치자들도 빛을 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트셉수트라는 여왕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원래 파라오의 왕비였지만 남편인 투트모세 2세가 일찍 세상을 떠나자 어린 의붓아들을 대신해 섭정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스스로 파라오의 직함을 받아 정식 통치자가 된 하트셉수트는 약 20년간 이집트를 안정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평화를 중시하여 대규모 정복 전쟁을 피하고 대신 먼 나라 폰트로 상선을 보내어 향신료, 금은 보화, 진귀한 나무와 이국적인 동물과 향료 식물 등을 들여오는 무역 원정을 성공시켰습니다. 이 원정을 통해 이집트에는 풍부한 재화와 새로운 물품들이 들어왔고 주변국과도 평화로운 교류가 이루어졌지요. 또한 하트셉수트는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많이 남겼는데 왕가의 계곡 근처 데르엘바하리에 세운 장엄한 테라스식 신전은 그녀의 치세를 기리는 걸작으로 남았습니다. 이 신전은 절벽을 깎아 여러 단으로 만들어졌는데 햇살을 받으면 밝게 빛나는 석회암 기둥들이 조화를 이룬 뛰어난 건축물입니다. 하트셉수트는 자신을 남성 파라오처럼 보이기 위해 공적인 자리에서는 남성용 수염 장식을 턱에 붙이고 남성 복장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신전 벽화에 남아있는 그녀의 모습은 의젓하고 당당하여 그녀가 남성들 틈에서도 위험 있는 군주로 인정받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통치는 이집트가 내부적으로 부강해지고 국제무역으로 번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후대의 여성도 훌륭한 파라오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귀감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이집트 문명은 오랜 역사 속에서 다양한 지도자들의 손을 거치며 그 유산을 차곡차곡 쌓아갔습니다. 고대 이집트 역사에는 이러한 위대한 왕들 외에도 독특한 길을 걸었던 파라오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신왕국 시대의 파라오 아멘호테프 4세, 즉 아케나텐입니다. 그는 기존의 많은 신들 대신 오직 태양 원반신 아템만을 섬기는 획기적인 종교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아케나텐은 기존의 수도를 떠나 사막 한가운데 새로운 도시 아마르나를 건설하고 그곳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태양신 아텐을 위한 신전들을 세우고 전통적인 신들의 신전을 폐쇄하거나 축소했습니다. 또한 예술 양식에서도 큰 변화를 주었는데 파라오 자신과 가족들을 이전보다 훨씬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그리게 했습니다. 아케나텐과 왕비 네페르티티,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있는 부드러운 가정생활의 장면들이 비정상적으로 사실적으로 묘사되기도 했지요. 이는 이전의 엄격하고 이상화된 왕실 이미지와는 크게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혁신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아케나텐이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아들인 어린 투탕카텐이 왕위에 올라 나라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어린 파라오는 왕좌에 오른 뒤 이름을 투탕카멘으로 바꾸었는데 이는 아텐 대신 다시 전통적인 신화문을 숭배함을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아케나텐의 종교개혁으로 혼란스러웠던 이집트는 투탕카멘 시대에 이르러 옛 신앙을 복원하고 안정을 찾았습니다. 투탕카멘은 나이가 어려 직접 통치한 기간은 짧았지만 그의 치세 동안 이집트는 아케나텐 이전의 다신교 전통과 문화예술 양식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이렇듯 이집트인들의 신앙과 전통은 천천히 흐르는 나일강처럼 연속성이 강했고 일시적인 변혁보다는 오랜 세월 이어온 질서를 더욱 견고히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참고로 투탕카멘의 무덤은 훗날 20세기 초에 거의 온전한 채로 발견되어 고대 이집트의 찬란함과 부를 현대에 다시 한번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찬란했던 이집트 문명도 시간의 흐름 앞에서는 조금씩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친 역사 동안 주변 세계는 계속해서 바뀌어 갔습니다. 이집트보다 북동쪽에서는 메소포타미아의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 동쪽으로는 페르시아 제국과 같은 새로운 강대국들이 등장했습니다. 때로는 강대한 외세의 침략을 받아 패배를 겪는 일도 있었습니다. 기원전 1000년 무렵에는 이집트가 한때 이방 왕조의 지배를 받기도 했지요. 리비아 출신의 왕들이 파라오가 되어 다스린 적도 있고 누비아에서 온 통치자가 이집트를 지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인들은 탄력적으로 그 변화를 받아들였습니다. 새로운 지배자가 들어와도
이집트의 뿌리 깊은 문화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복자들조차도 이 땅에 오래 머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이집트화되곤 했습니다. 파라오의 이중관을 쓰고 이집트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외래 왕들도 나타났습니다. 결국 세월이 흘러 헬레니즘 시대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집트를 정복하면서 새로운 왕조, 즉 그리스계 마케도니아 혈통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그리스 혈통의 왕들과 여왕들 아래서도 이집트의 전통은 많은 부분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파라오인 클레오파트라 7세에 이르기까지 나일강의 역사는 계속 흘러갔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로마 시대와 겹쳐 활약했던 유명한 여왕으로 당대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 복잡한 인연을 맺으며 역사의 무대에 자신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지략과 카리스마를 지닌 통치자였지만 거대하게 성장한 로마의 힘 앞에서 끝내 이집트의 독립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기원전 30년경 로마 제국의 장군 옥타비아누스에 의해 클레오파트라의 군대가 패배하고 그녀 자신도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로써 3000년 넘게 이어져 온 파라오들의 시대, 고대 이집트 문명은 큰 전환점을 맞이하였습니다. 더 이상 이집트인 출신의 파라오가 아닌 로마의 황제가 이 땅을 지배하게 되었지요. 비록 고대 이집트의 통치자들과 왕국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그 유산과 영향은 지금껏 이어져 내려옵니다. 나일 강변 곳곳에는 거대한 피라미드와 신전들의 유적이 여전히 남아 찬란했던 옛 시절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기자의 피라미드는 모래바람 속에서도 장엄한 모습을 굳건히 지키고 있고 룩소르의 신전 기둥들은 석양 아래 길게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수천 년 전 만들어진 미라들은 세계 곳곳의 박물관에 전시되어 현대인들에게 오래된 믿음과 기술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자의 서에 적힌 주문과 상형 문자들은 현대에 와서 해독되어 고대인들의 지혜와 신앙을 전하고 있습니다. 파피루스 조각에 남은 글에서는 평범한 서민들의 편지와 행정문서, 심지어 학생들의 낙서까지 발견되어 당시의 생생한 삶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 이집트의 무덤과 유적을 발굴하며 잊혀진 이름들을 다시 불러내고 그 퍼즐 조각들을 맞추어 옛날 이야기를 복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20년대에 투탕카멘의 황금 가득한 무덤이 발견되어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일도 있었지요. 이렇게 발굴된 유물들은 고대 이집트인들의 일상과 종교관, 예술 세계를 우리 눈앞에 되살려줍니다. 오늘날 이집트를 흐르는 나일강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강물은 몇천 년 전과 다름없이 변함없이 북쪽을 향해 흘러가고 강둑의 농부들은 지금도 밭을 갈며 농사를 짓습니다. 비록 몸에 두른 옷과 사용하는 도구는 현대적인 것들이지만 그들이 받는 따가운 태양빛과 느끼는 흙의 촉감은 오래전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조용한 밤, 나일 강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면 옛 이집트인들이 바라보았을 똑같은 별자리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습니다. 오리온 자리, 시리우스 별, 북두칠성 이 별들을 보면서 고대의 이집트 천문학자들은 신들의 이야기를 떠올렸겠지요. 오래전 그 시대에는 인간과 신과 자연이 한데 어우러져 거대한 이야기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무대가 되었던 나일강의 땅에는 아직도 그 숨결이 남아 있습니다. 이집트 문명의 이야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장엄하고도 긴 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수천 년에 걸친 인내와 창조의 서사시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끝없이 펼쳐진 사막 한가운데를 관통하여 흐르는 푸른 강줄기를, 그 강을 따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세세한 삶을, 나일강 범람을 기다리며 하늘에 기도하는 농부의 마음을, 피라미드 공사 현장에서 땀을 닦아내던 석공의 거친 손을, 신전에서 축제를 열던 사람들의 흥겨운 춤사위를 떠올려 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개인들의 숨결과 웃음, 그리고 눈물이 배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모여 거대한 문명의 흐름을 이루었지요. 그 흐름은 강물처럼 이어져 우리의 현재에까지 닿아 있습니다. 이제 달빛이 가득한 밤, 고요한 이집트의 풍경을 마음에 그려보며 이야기를 맺어볼까 합니다. 은빛 달빛 아래 피라미드는 묵묵히 서 있고, 스핑크스는 수수께끼 같은 미소를 머금은 채 모래 언덕을 굽어보고 있습니다. 나일강의 물결은 밤바람에 일렁이며 천천히 흘러갑니다. 강가의 갈대밭에서는 작은 벌레와 개구리들의 울음소리가 조용히 퍼져나옵니다. 수많은 별이 총총히 빛나는 고요한 하늘 아래 시간마저 잠시 멈춘 듯 느껴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일강은 어김없이 북쪽으로 흘러 바다에 이르고, 그 물줄기는 먼 옛날 파라오와 농부들이 바라보던 바로 그 강물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시작된 이집트의 이야기는 이렇게 우리의 상상 속에서 계속됩니다. 고대 이집트의 밤은 깊어만 가고 우리도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 나일강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면서 평화로운 잠에 듭니다.